좋은 책 서문 읽기.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 긱. 내가 노동의 미래에 대해 처음 들은 것은 기술 전문 블로그의 기자로 일하던 2011년이었다. 당시 나는 직업인 만큼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스타트업의 홍보성 발언과 문구를 이골이 나게 듣고 있어야 했다. 수많은 청년 사업가가 내게 설명하는 그 미래에는 직장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직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지긋지긋하고 꽉 막혀 있고 상명하복이라니. 세상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곧 임시로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저마다 달랐다. 일부 스타트업은 노동을 거래하는 쇼핑몰을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포천 500대 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특정한 기술을 갖춘 노동자를 프로젝트 단위로 선별해 고용할 수 있었다. 또 일부 스타트업은 인력사무소와 비슷하게 움직였다. 일거리가 생기면 운전기사, 반려견 산책 대행자, 심부름 대행자 등에게 휴대전화로 알림을 보내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에게 일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제3의 길을 택한 곳도 있었다. 하나의 일감을 자잘한 작업 여러 개로 나눠 몇 분 만에 끝내게 하는 방식이다. 물론 보수도 쪼개져 지급되니 큰 돈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녹음본의 녹취록을 작성하거나 전국의 마트의 특정 브랜드의 콜라가 약속대로 가장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손이 많이 가거나 단순한 일을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에게 배분했다. 창업자들은 이런 류의 신종 앱이 뜨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일하게 되리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장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저마다 아주 작은 사업체의 사장님이 된다는 뜻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로봇에 점령당한데도 상관없다. 거주지 주변에서 일감을 찾아 먹고 살 만큼만 일하면 된다. 기타를 치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틈틈이 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백수 생활의 종말이라고 할 게 아니다. 바야흐로 고된 노동의 종말이다. 이런 발상은 내가 봐도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노동의 미래가 그런 것이라면 직장에 다니는 것보다 재미있을 것 같았고, 내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해소될 것 같았다. 나는 어릴 때부터 베이비붐 세대인 부모님한테 어른이 되려면, 다시 말해 품위 있고 독립적이고 안정된 삶을 살려면 번듯한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위스콘신주의 시골에서 내 주변의 어른들은 대부분 교사, 변호사, 정비사처럼 명확한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마트, 우체국 같은 곳에서 일했다. 근처에 큰 네슬레 공장이 있어서 우리 동네 쪽으로 바람이 불면 쪽걸린 냄새가 실려왔고, 바람이 바뀌면 기코만 간장 공장의 간장 냄새가 실려왔다. 산업과 경제가 발달한 부유한 주에서는 아이들에게 꿈을 조출하거나 자아를 실현하라고 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취직을 하는 게 존중받고 품위 있게 사는 길이라고 배웠다. 사람다운 사람, 그러니까 직업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나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던 여름에 집 근처 화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허브에 진딧물을 잡고 손이 잘 닿지도 않는 틈에 자란 잡초를 뽑는 일이었다. 13살 때 나는 빽빽이 들어찬 화분 받침대 사이를 요리조리 다닐 수 있을 만큼 꽤 날씬했다.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에게 내 아르바이트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나도 딱히 돈이 필요하진 않았다.
그냥 본능적으로 직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듣자 하니 대부분의 밀레니얼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만나본 이들 중에는 세대를 떠나서 안정적인 삶을 도외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어쩌면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른 점은 안정적인 삶이란 게 손에 잡으려 해도 잘 잡히지 않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점인지도 모르겠다. 우리 또래는 노동에 대한 그간의 통념이 좋게 말하면 변화를 겪던 시기, 나쁘게 말하면 이미 부질없는 소리가 되어버린 시기에 성인이 됐다. 2005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나는 장차 기자가 되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런데 2007년이 되자 경제가 대침체기에 돌입했고 언론사들은 앞다퉈 온라인으로 주 무대를 옮겼다. 그로부터 3년 후 내가 대학교 4학년이던 2010년 겨울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2자릿수를 기록했다. 당시 졸업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애들뿐이었던 것 같다. 나는 정신없이 이력서를 넣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취업 박람회를 다니느라 하루하루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다. 그러다 보니 잠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가끔은 숨이 콱콱 막히기까지 했다. 그때는 내 취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사실 나는 남들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았다. 나에게는 대학교 졸업장과 든든한 지원군인 부모님이 있었고 전에 일했던 집 근처 화원에서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다면 언제든 환영이라고 했으니 말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괜찮았다. 장차 어떤 미래가 닥치고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지각 변동을 겪는 곳이 미디어 업계만은 아니었다. 언론사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을 때 그 외 업계에서도 인터넷 프리랜서 중개소나 인력 공급 업체를 이용해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재빨리 외국으로 내보냈다. 거기에 더해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차지했다. 미국 국내에 남은 일자리는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기업들이 주주의 등살에 떠밀려 직원 복지에서 기름기를 쫙 빼는 바람에 직원들이 짊어져야 하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다. 이후 경기가 회복됐지만 기업은 임시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 프리랜서, 한철 노동자, 파트타임 노동자를 고용할 뿐 불황으로 사라졌던 풀타임 일자리는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이후 5년간 미국 경제에 새로 생긴 일자리는 거의 다 비정규직이라는 범주에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직업 또는 직장이 있어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들었건만 이제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는 없어 보였다. 젊은 세대는 미래를 방관할 수 없다. 팩스가 편하다 해서 이메일 사용법을 안 배우고 버틸 수는 없다. 그것을 젊은 치기라고 웃어넘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변화의 물결이 닥쳐오면 젊은 세대는 그 물살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앞으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노동을 사고 파는 시대가 온다는 창업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귀가 솔깃했다. 어떤 긱 경제 스타트업은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라는 뜻의 바자를 변형한 잘리라는 사명을 쓰기도 했다. 아마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은 그런 말을 듣는다 해도 나만큼 관심이 동하진 않겠지만 나는 그런 미래상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면 내 눈앞에 아른거리며 곧 현실로 닥칠 것만 같은 대량 실직과 가난으로 얼룩진 끔찍한 미래상에서 눈을 돌릴 수 있으니까. 내가 긱 경제에 관한 기사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은 아직 그 용어가 생기기 전인 2011년이었다. 제목은 온라인
직부가 뜬다. 스타트업이 만드는 새로운 소득 창출법이었다. 그 후로 7년 동안 직장은 바뀌었어도 기익 경제에 대한 나의 열렬한 관심은 변치 않았다. 처음에 나는 기익 경제가 새로운 화두이자 경제 문제를 해결해줄 묘안으로 떠오르면서 벤처 투자금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현상을 봤다. 그러다 노동자 착취 이야기가 터져 나오자 한때 기익 경제를 탄생시켰다고 큰소리치던 회사들이 애써 그 용어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게 됐다. 하지만 어쨌든 기익 경제의 등장과 함께 그간 절실히 필요했던 논의가 시작됐으니 바로 기술로 인해 노동 환경이 변화할 때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기익 경제에 대해 알면 알수록 스타트업 업계에서 말하는 노동의 미래가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기익 경제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노동의 세계를 이토록 처참한 풍경으로 만든 요인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다시 말해, 기익 경제 때문에 노동자의 직업적, 경제적 안정성이 더욱 약화되면서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고 권리가 더 심하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기익 경제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으며 힘 있는 사람도 있고 힘 없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영향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그런 사람 5명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며 전한다. 이 책을 기익 경제의 완벽한 조감도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 다만 모든 경제는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